시사인이 만드는 정치 가이드 김은재 뉴스인 7월 22일 방송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사인 김은지 기자고요. 첫 번째 코너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쏟아지는 뉴스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알려드리는 시간 뉴스 리액션입니다. 이번 주 수고해주고 있는 주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수상 소식에 대해서 축하한다는 댓글이 많더라고요. 네,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네, 영원히 이어지는 수상소감. 자, 그리고 월요일에 뉴스 리액터 신인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네, 신인규의 시대정신의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신인규 변호사님 따라오셔가지고 그런지 진짜 응원이 많습니다. 아, 너무 팬이 감사드립니다. 많으시네요. 네, 오늘 네. 힘내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첫 번째 뉴스 키워드 바로 들어가 볼까요? 바이든 결국 후보 사퇴. 네, 미국 대선판이 계속 출렁이고 있습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3시경 구 트위터 X에 대통령 후보 사퇴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코로나19로 격리 중이었는데요. 발표 직전까지 그의 핵심 참모들도 사퇴 결정을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재선 도전은 여러모로 난항을 겪는 중이었는데요. 우선 본인의 노원 리스크가 컸습니다. 첫 번째 TV 토론에서 제대로 된 토론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인지적 논란에 불을 붙였습니다. 또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암살 시도에도 불구하고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두 사람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요. 결국 바이든으로는 트럼프를 이길 수 없다라는 여론을 이기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자신의 우군이었던 민주당 지도급 인사들의 변심이 바이든에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되는데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 낸시 펠로시 전 하원 의장 등이 바이든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바이든은 사퇴 소식을 알리며 자신의 후임자로 커멜라 해리스 부통령을 추천했습니다. 해리스는 바이든 대통령의 런닝메이트이기 때문에 새 후보가 될 경우 그동안 모금한 대선 자금을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해리스도 필승 카드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비록 오차범위 아니긴 하지만 MBC 조사에서 2%포인트 차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뒤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네, 지금도 다른 뉴스 좀 보다가 좀 놓쳤는데요. 죄송합니다. 짧게 이제 신인규의 촉으로 여쭤볼까요? 누가 대통령 될 것 같습니까? 뭐 지금 트럼프의 그 사진 한 장이 주는 임팩트가 전 세계적으로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 바이든이 불안한 가운데에서도 원래 트럼프가 아슬아슬하게 이기고 있었는데 아마 그 사진 한 장으로 저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거의 확실시되지 않을까라고 좀 조심스럽게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그 사진 이번 주 시사인 커버 이미지이기도 한데요. 또 자세한 내용들은 시사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김건희 특혜 조사 논란. 네, 검찰총장 패싱 논란까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검찰 발표에 따르면 김건희 여사는 7월 20일 토요일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디올백 수수 사건에 대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현직 영부인으로서는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대면 조사는 검찰청이 아니라 서울 종로구 대통령 경호처 부속청사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는데요. 제3의 장소에서 수사가 이루어진 이유에 대해 검찰은 경호와 안전상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역대 전직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였던 이재명 의원도 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포토라인에 썼던 만큼 김건희 여사를 위한 특혜 조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또 하나의 논란은 이른바 검찰총장 패싱입니다. 김건희 여사 조사는 오후 1시 반부터 다음날 새벽 1시 20분까지 총 11시간 50분에 걸쳐 이루어졌는데요. 서울중앙지검은 대면 조사 사실을 이원석 검찰총장에게 오후 11시 반경, 즉 조사 시작 10시간 만에 보고했다고 합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이미 지난 5월 검사장 인사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으로 손발이 잘렸다는 평가를 받기도 했습니다.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에 있어 원칙을 강조하던 이 총장의 대검찰청 참모진이 대거 교체되고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서울중앙지검장과 휘하 차장검사들이 전부 한 번에 교체된 데 따른 해석이었습니다. 그 당시 새롭게 서울중앙지검장으로 부임한 인사가 바로 이번 대면 조사를 주도한 이창수 지검장인데요. 이창수 지검장은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대검찰청 대변인을 맡아 대표적인 친윤 인사로 꼽히는 사람입니다. 자연스레 관심은 패싱을 당한 이원석 총장에게 쏠렸습니다. 오늘 출근길 기자들이 이 총장에게 소감을 물어봤는데요. 이원석 총장은 국민들께 여러 차례 걸쳐서 우리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고 말씀드렸다. 그러나 대통령 부인 조사 과정에서 이런 원칙들이 지켜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비판했습니다. 네, 댓글창에 신인구 저장소라고 해서 검찰 이게 맞냐라고 댓글 달아주신 분이 계시는데요. 신인구 저장소님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사진은 신 변호사님 얼굴이네요. 제 개인 방송에 아주 자주 와주시는 예, 진정한 팬이시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대통령실에서는 특혜가 아니다 이렇게 반박을 했거든요. 신 변호사님 특혜입니까 아닙니까? 이거는 특혜라고 표현하기에는 너무 단어가 약하고요. 특계라고 해야 됩니다. 특혜.
어떤 의미죠? 이게 뭐냐면 제가 예. 사실은 이 헌법이라는 게 거의 뭐 법학 1년차 때 배우고 나서 그 이후에는 잘 안 열어보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 제가 헌법을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읽을 정도로 너무 헌법 위반이 상습적인데 이 특계가 뭐냐면요. 우리 헌법 11조 1항에서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에서 차별 금지를 규정하고 있고 2항에서는 사회적 특수 계급의 제도는 인정되지 않고 어떠한 형태로도 이를 창설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 김건희 씨를 보면 특수 계급의 창설로 보입니다. 그래서 특계다. 특계로 보입니다. 예, 예. 그래서 이거는 정말 저는 우리 헌법을 다시 한번 상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원석 총장이 법 앞에 예외도 없고 성역도 없다라는 멘트를 했었는데 국민 앞에 했었는데 결국 그 말이 얼마나 무색하게 들리는지 모르겠고요. 앞으로는 김건희 씨에 대해서 저렇게 제3자 제3의 장소에서 완전히 특수계급과 같이 조사를 해주는 게 일반화된다면은 앞으로 국민들이 누가 소환 조사에 응하겠습니까? 소환 당하면은 우리도 좀 와서 제3의 장소에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까 이제 그 검찰의 입장이 뭐 경호 문제, 안전 문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1야당의 대표도 경호 문제나 안전 문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다 소환합니다. 근데 왜 유독 대통령의 배우자라고 하는 사람만 경호와 안전에 신경을 써서 이러한 특수 계급과 같은 대접을 해줘야 되는지 의문이고 그렇게 보안과 경호를 중시하는 김건희 여사인데 왜 그동안에 몰래카메라 촬영된 모습을 보면 왜 그럴 때는 경호와 안전을 등한시했는지 이런 의문도 따라 나옵니다. 네, 굉장히 여러 가지를 지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근데 이 와중에 패싱 당했다라고 하는 검찰총장은 어떻게 대응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 아까 이원석 총장의 사진이 잠깐 지나간 것 같은데 굉장히 좀 슬퍼 보이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슬픕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검찰의 수장 그리고 검찰을 책임지고 이끄는 분이 너무나도 정치적 편향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아무런 그런 뭐 공개적인 저항조차 하지 못하면서 뭐 계속 면밀히 들여다보겠다 이 정도만 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국민들께서 상당히 불안해하실 것 같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검찰총장은 윤석열 대통령 아닌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검찰총장직도 겸직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찰총장인 이원석 총장은 패싱당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한라인 속에서 이 사태를 주도했던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은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하늘이 내린 말빨 신인규 빈님이 댓글을 써주셨습니다. 세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권익위 이재명 헬기 이송 의결 예정. 네, 국민권익위원회가 요새 계속 주목받고 있습니다. 네. 올해 1월 2일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다들 기억하실 것 같은데요. 당시 이재명 대표는 흉기로 공격을 당하고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가 헬기를 타고 서울대병원으로 전원됐습니다. 위급한 상태가 아닌데 헬기를 탄 것이 특혜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왔었는데요. 1월 16일 권익위는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 여부를 조사해달라는 여러 건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한 권익위 판단이 오늘 오후 3시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입니다. 지난 7월 15일 권익위는 이재명 대표 전 비서실장이었던 천준호 의원에게 참고인 조사를 구두로 통보하기도 했는데요. 천준호 의원은 7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야당에 대한 보복성 조사가 아닌지 강한 의심이 된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디올백 사건 종결 처리 논란을 통해 권익위는 숱한 비판을 받은 바 있는데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의결 내용에 따라서 권익위가 또다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설지 결정될 전망입니다. 네, 권익위 최근 행보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가 불의의 피습을 당해가지고 상당히 좀 위독한 상황에서 사실은 닥터 헬기를 띄워서 이제 이송을 한 건데 정치인이라고 하면은 특혜를 받아서도 안 되지만은 저는 또 차별을 받을 필요도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 당시에 이제 그 검토를 해서 닥터 헬기를 띄웠는데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지금 와서 이제 권익위가 특혜다 뭐 부정청탁과 특혜 제공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이렇게 아주 기백 있게 나오거든요. 매우 보기 좋고 그러니까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하듯이 저는 김건희 여사 문제 전 이걸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문제라 그러면은 마치 그 숨은 먼지라도 하나 다 찾겠다라는 정말 우리나라에서 부정부패를 뿌리 뽑겠다라는 저런 권익위의 열정이 왜 김건희 여사 사건만 들어가면은 거의 무슨 그 권력기관, 그러니까 권익위를 이용해서 마치 김건희 여사에게 면죄부를 주듯이
듯이 그런 식의 결정들을 내려왔기 때문에 너무나도 편향된 잣대 그리고 너무나도 편향된 기준을 가지고 오히려 더 정치적인 갈등을 더 양산시키고 있지 않는가. 그리고 특히나 지금 뭐 발표하시겠다고 하는 분이 그 정승윤 부위원장인데 이분이 당시에도 김건희 여사 면죄부를 주면서 발표를 했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도 검사 출신이신데 저는 권익위가 스스로의 그런 신뢰, 권위를 깎아먹고 있다. 저 그렇게 보겠습니다. 네, 네 번째 뉴스 키워드 넘어가 보죠. 대통령실 음주운전 행정관 감싸기. 네, 강아무개 선임 행정관이 결국 직무정지 당하긴 했는데 늦었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죠. 네, 먼저 사건 개요를 말씀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대통령실 강모 행정관은 지난달 7일 밤 9시 50분경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습니다. 두 차례 측정을 거부했고요. 세 번째 이제 응했는데 현장 측정 수치에 불복해서 결국 체열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면허 취소 수치가 나왔습니다. 대통령실은 이 사실 한 달 넘게 숨기고 있었습니다. 지난 17일 언론 보도가 나왔는데요. 그러자 7월 19일 지난주 수요일에서야 강 행정관을 직무배제 조치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강 행정관으로부터 사표를 받을 계획이 없다고 말했는데요.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은 음주운전을 예비살인이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 행정관이 예비살인자가 된 건데요. 예비살인자에게 직무배제 조치만을 내린 것이 손방망이 징계란 비판이 잇따랐습니다. 강모 행정관은 이전에도 이름이 한 번 알려진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권성동 의원과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유명한 체리따봉 대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이때 한번 이름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과거 극우적 발언을 일삼았던 행적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한동훈 후보를 비판하는 원희룡 후보의 페이스북 글에 좋아요를 누른 사실이 알려져서 물의를 빚기도 했습니다. 예. 특종 기자의 촉을 이렇게 누르는 기사여서 그런지 굉장히 또 재밌게 전달해 주시는 것 같은데 우선은 이 강 행정관에 대한 대통령실 조치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이제 선임 행정관이라고 하면은 이제 2급에 해당하는 상당히 높은 고위직 이제 공무원이고요. 사실은 이런 음주운전에 대해서 적발이 되고 여러 가지 그 사법 절차가 진행이 되면 가장 먼저 이것은 직무배제를 시켜가지고 이제 징계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조치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런 조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언론에서 좀 비판이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좀 감싸는 듯한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이게 뭐 대통령실의 뭐 지금 강모 행정관뿐만 아니라 뭐 국정농단의 문고리 주범도 지금 사면하고서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대통령실의 뭐 도덕적 기준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이런 국민적 인식과 완전히 동떨어진 이런 법에 대한 인식들이 저는 참 국민들 보시기에 너무나도 좀 눈살 찌푸리는 장면 아닌가. 그리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 음주운전을 대하는 태도가 이게 지금 국민들의 정서랑 너무 동떨어져 있거든요. 요즘에는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 거리 위에 살인자로 우리가 부를 정도로 굉장히 국민들은 지탄을 가하고 있는데 대통령실은 너무나도 좀 나이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5번째 뉴스 켜서 넘어가 볼까요? 네, 어대조, 어대명 이은 어대한. 네, 각 당의 전당대회가 진행되고 있거나 끝났죠? 네, 먼저 조국혁신당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국 의원 지금 이제 조국혁신당 대표가 됐죠. 첫 번째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서 찬성률 99.9%로 당대표에 선출됐습니다. 이재명 대표 역시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는데요. 제주, 인천, 강원, 대구, 경북에서 경선이 진행됐는데 합산 득표율이 91.7%를 기록했습니다. 한 가지 눈에 띄는 점은 민주당 최고위원 선거에서 유일한 원외 후보인 정봉주 후보가 현재까지 1위를 기록했다는 사실입니다. 정봉주 후보는 합산 득표율 21.7%를 기록해 유일하게 20% 고지를 넘겼습니다. 다만 당내에서는 정 후보의 독주에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오늘 제가 통화한 한 친명계 인사는 총선에서 공천이 취소된 정봉주 후보가 최고위원이 되는 것은 여당에게 공격거리를 넘겨주는 것과 같다라며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내일이면 마무리되는데요.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넘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내일 오후 4시 반경 투표 결과가 발표됩니다. 만약 한동훈 후보가 과반을 기록하지 못한다면 결선 투표가 치러지고 전당대회가 더 길어지고요. 과반을 기록한다면 그대로 당대표로 확정되게 됩니다. 자, 먼저 결선 투표 간다 안 간다 두 분 모두 여쭤보겠습니다. 자, 신인기 변호사님 결선 갈 것 같습니까? 먼저 하시죠. 아, 예. 자, 먼저 하시죠. 네. 현장을 취재하고 있는 주한 기자 결선 갑니까? 저는 안 갈 것 같습니다. 안 간다. 내일 끝난다. 이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일을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저는 기자의 편의를 위해서. 예, 저는 결선으로 왠지 모르게 오. 갈 것 같다. 예, 예. 국민의힘이 좀 더 이렇게 좀 민주적인 정당이 되기에 좀 애쓰고 있는 것 같아가지고 이 결선 투표라는 게 도입되면서 그동안 한 번도 쓰이지 않았던 제도인데 전 이번만큼은 한번 결선 투표로 가서 한번 또 일합을 겨뤄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조심스럽게 예측해 봅니다. 아, 한 번도 결선 투표를 가본 적이 없군요. 그 김기현 대표 체제 때 당원을 결선 투표 도입하면서 처음 치렀는데 예. 그때 김기현 대표가 1차에 끝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에 결선을 가게 되면 둘 중 누가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세요? 아, 그건 좀 매우 예측하기가 어렵긴 한데 저는 일단은 원희룡, 나경원 이 두 분은 굉장히 지금 박빙으로 일단 예상을 하고요. 막판에 나경원 후보가 상당히 좀 돋보이는 이제 그런 선전의 효과도 내긴 했었는데 저는 그래도 굳이 올라간다고 한다면은 그래도 구간이 명간이라고 원희룡 후보가 올라가지 않을까 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구간이 명간 다음 주면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이긴 한데요. 네. 자, 신인규 변호사님이 픽을 받지 못한 그런데 오늘 나경원 의원한테 저희가 현미경을 좀 대보려고 하거든요. 네. 이제 매주 넣고 있는 코너인데 신인규 변호사님한테 이번 주 인물 분석은 나경원 의원으로 부탁을 했더니 심지어 이제 수학 분석을 상세하게 해오셨어요. 이거 나경원 의원이 보셔야 됩니다. 아, 네. 이거 한번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게 잘 보이실지. 이제 주한 기자가 한번 들어주면 예. 떼 뜯어주시기도 그래서 하면 될 것 일단 같아요. 수학 분석은 이게 이제 사실 인물에 대해서 분석하는 틀인데 이제 먼저 강점, 약점, 그리고 기회, 위협 이렇게 나눠서 네 가지로 해보겠는데요. 먼저 강점 한번 떼볼까요? 네, 떼보겠습니다. 아유, 예. 희소성, 확장성. 예. 네. 나경원 후보의 강점이라고 하면은 여성인데 또 보수 정치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가장 스펙이 좋은 저는 정치인이라 생각이 들고 예, 예. 특히나 비례대표 한 번을 했고 지역에서 4번이나 당선이 돼서 5선에 상당히 관록 있는 의원이고 또 확장성 같은 경우도 이제 서울에서 내리 지금 당선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심을 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요. 그럼 이제 장점을 짚어주셨으니까 약점 바로 가야 아픈 되겠네요. 부분 봐야겠죠? 예. 예, 약점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선명성 부족, 패배 아이콘. 굉장히 아픈 말들이 많습니다. 왜 선명성 부족이라고 제가 했냐면요. 예. 그 지난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하면서 갈등 국면이 있었는데 그때도 당대표 출마하겠다라는 것을 권력이 찍어 눌렀어요. 근데 거기에서 나경원 후보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거의 이진복 모드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서 조용히 그 무대에서 사라졌던 이런 기억이 나서 아마 선명성 부족이라는 거고 이 패배의 아이콘은 지금 나경원 후보는 뭐 이길 후보 나만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지만은 국민들의 뇌리 속에는 이분이 과거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그 이후에 총선에서 황교안 대표 체제에서 원내대표를 맡으면서 참패를 겪었습니다. 103석이라고 하는. 그래서 아마 그런 패배 아이콘의 느낌이 있고 또 하나는 지난 당대표 경선에서도 이준석 대표에게 패배를 하면서 패배의 느낌도 매우 강하게 있다. 이게 이제 약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기회와 위협은 이제 외부 요인을 갖다가 이제 설명을 해놓는 건데 한번 기회부터 한번 볼까요? 예. 네. 한동훈의 폭로, 원희룡의 뭐죠? 아웃. 예, 굉장히 아웃인데 라인 같이 이제 써주셨네요. 한동훈의 폭로는요. 사실 나경원 의원이 굉장히 지금 이 경선 과정에서 3등으로 출발을 하면서 좀 열세 있었어요. 근데 한동훈 후보가 막판에 오면서 그 공소권 패스트트랙? 취소 예. 부분에 대한 걸 폭로하면서 사실상 나경원 도움 역할을 했다. 오히려 나경원 도와주고 있다. 그렇죠. 예, 그 예. 모든 구도를 그동안에 이제 친윤과 반윤 구도라고 하는 한동훈 원희룡 구도에서 이제는 구도가 바뀌면서 경륜의 나경원, 초보 한동훈 그리고 헌신, 당을 위해 헌신한 나경원, 검찰로 굴러들어온 한동훈 그렇게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짤 수 있다. 프레임을 이렇게 조언해 주시는 그렇죠. 거네요. 예, 짜게 예. 됐는데 그것은 모두 다 한동훈 후보의 도움이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연스럽게 원희룡 후보 아웃되고 있습니다. 분위기적으로는 그렇다라는 거고요. 네, 저는 원희룡 후보가 결선 갈 것 같습니다. 네, 참고로 위협 한번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협이 있다는 건데요. 네. 오늘 본드가 좀 이거 셌네요. 강력하게 붙여있습니다. 네. 예, 자 읽어드리면 되니까. 예. 어대한 분위기, 대중적 신뢰 부족, 네. 어중간한 리더십. 그러니까 이제 이 위협 부분을 이제 아마 극복을 하셔야 되는 건데 여전히 지금 우리 주 기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어대한 분위기 1차에서 끝난다라는 이 외부적인 환경이 여전한 위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나경원 후보가 정치는 오래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대중적으로 각인된 한 방이 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좀 대중적인 신뢰 좀 믿고 가보자라는 신뢰가 매우 좀 부족한 것이고 따라서 좀 어떤 리더십의 선이 좀 굵어야 되는데 좀 무색무취한 아주 어중간한 부분은 극복해야 될 대상 아닌가라고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이
당장 나경원 캠프에서 이 수학 분석 툴 가져가셔야 될 게 아닌가라는 네, 공짜로 생각이 드는데요. 드리겠습니다. 네, 무료로 신민기 변호사님의 드리겠습니다. 무료 컨설팅. 예. 자, 주한 기자는 좀 이 중에서 가장 동의되거나 혹은 예. 공감되는 게 어떤 부분이었나요? 제가 들어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공감되는 건 한동훈의 폭로였습니다. 아. 사실 나경원 후보가 원희룡 후보만큼 그렇게 선명하진 않았잖아요. 그런다고 한동훈 후보만큼 어떤 대세를 가지고 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갑자기 거기서 나경원 후보 확 치고 올라가면서 아까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당에 헌신하는 나를 부각할 수 있는 무언가가 됐고 그 과정에서 이제 자신의 전통을 더 부각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문자 폭로되고 할 때 나경원 후보는 약간 자기 자리를 못 잡는 느낌이었는데 아, 김건희 여사 문자 폭로요? 그렇죠. 그때 이제 친윤과 반윤 구도였으니까요. 예, 예, 예. 그러다가 갑자기 한동훈 후보가 막 폭로를 해주다 보니까 갑자기 패스트트랙 그 예. 공소권 취소 논란이 전면에 들어오면서 나경원 후보가 거의 뭐 자다가 떡을 주워 먹는 수준의 상당한 예. 구도적 유익을 누렸다. 아.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근데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나중에 둘 다 수사받게 되거나 이럴 가능성은 없을까요? 아마 나중 일은 나중에 생각하셔야 될까요? 물론 그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로 범죄를 잡아가다 보면 다 수사 사안이 되기 때문에 아마 민주당이나 다른 쪽에서 아마 고발이 좀 들어갈 가능성도 좀 있어 보인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다음 주는 내일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가 또 인물 분석 또 해보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못 맞추면 여기 못 있을 수도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너무 재밌고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7월 20일 뉴스 리액션 여기까지 살펴보고요. 잠시 후에는 박지원 의원과 함께하는 내가 해봐서 아는데 코너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다리시는 동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